부산 남포동 골목 안쪽 이정순의 작은 식당에서는 새벽부터 국물 끓는 냄새가 진했다. 62의 나이에도 정수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갔다. 30년 넘게 식당을 해온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오늘은 꼭 아침 챙겨 드세요. 아들 이도현이었다. 35살 대기업 환경연구소에 다니는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다. 정수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밥은 먹고 다닌다. 하지만 정작 아침은 거르고 장사 준비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들이 국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섰다. 정수는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의 표정이 어두웠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호텔 객실에서. 그리고 그곳에 정순의 아들이 있었다고.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입술만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경찰은 신분증 사본을 보여줬다. 이도현. 확실했다. 정수는 주저앉았다.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지만 정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 속 문자만 계속 들여다봤다. 엄마, 오늘은 꼭 아침 챙겨 드세요. 왜 오늘이었을까? 왜 하필 오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회사 사람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다. 며느리 박소연은 병원에 누워있어 오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다. 정수는 혼자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영정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도연의 짐을 정리하러 서울로 올라갔다. 작은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정수는 하나하나 만지며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달력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K팀장 면담 데이터 재검증 소연이랑 상해.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미확인 전화가 여러 통 있었다. 모두 회사 번호였다. 정수는 통화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재 발생 2시간 전 도연은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직후 엄마한테 미안해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연아, 너 뭔 일 있었던 거니? 답은 없었다. 정수는 아들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답을 남겨뒀을 것 같았다. 정수는 다짐했다.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아들이 왜 그 호텔에 있었는지, 왜 그날따라 아침을 챙기라고 했는지.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연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기다려. 정수는 병원으로 며느리 박소연을 찾아갔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다. 소연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나아. 도연이도 내가 무사한 거 알면 좋아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일주일 뒤 소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고 전날 도현과 통화했다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다고. 정수는 자세히 물었지만 소연은 기억이 흐릿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연이 무언가를 숨겨뒀다는 것. 정수는 소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 소연의 서재에는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다. 환경 분석 보고서, 실험 데이터, 회의록. 정수는 하나하나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었지만 계속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다. 클리어 -7, 폐수 정화제라고 적혀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나왔다. 정수는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1시간 넘게 붙여가며 복원하자 문장이 보였다. 실험 데이터 삭제 지시 -K 팀장. 정순의 손이 떨렸다. K 팀장. 달력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다. 더 뒤지자 소연의 사물함에서 USB 하나가 나왔다. 정수는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렸다. 클리어 -7 안정성 검증 보고서 마이너스 최종본이라는 제목이었다. 내용을 읽던 정수는 숨이 막혔다. 보고서에는 정화제가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이었다. 정수는 파일을 계속 확인했다. 이메일 기록도 있었다. 도연이 상사에게 보낸 메일이었다. 데이터 조작은 불법입니다.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차갑했다. 회사 방침을 따르시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오. 정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연이를. 다음 날 정수는 도연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대형 빌딩 앞에 서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환경연구소를 찾아갔다. 직원은 차갑게 대했다. 유가족이라고 하자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사람은 강태식 팀장이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순에게 다가왔다. 정순은 그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 사람이 K 팀장이구나. 어머님, 도현 씨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강태식은 봉투를 내밀었다. 두툼했다. 정수는 받지 않았다. 우리 아들, 왜 죽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유감이라고. 정수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돈으로 입 막으려고요? 안 돼요.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 정수는 돌아서서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남긴 증거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수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회사에서 돌아온 정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며느리 소연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연의 동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다. 전화를 해도 피하고 문자는 익십이었다. 뭔가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정수는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인쇄소 사장 김철수를 찾아갔다. 그는 각종 서류 작업을 해주던 사람이었고 의외로 인맥이 넓었다. 정순이 사정을 얘기하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다. 사흘 후 김철수가 정순의 식당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인을 통해 호텔 CCTV 영상을 구했다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호텔 복도였다. 시간은 화재 발생 30분 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도연의 방 앞에 섰다.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수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낯익었다. 10분 뒤 남자가 급하게 방을 나왔다. 그리고 곧 연기가 복도로 새어나왔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정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었다. 도연아, 누가 이런 짓을. 정수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다. 남자의 손목에 뭔가 보였다. 회사 출입증이었다.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도연이 다니던 회사였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확신이 들었다.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회사 근처로 갔다. 이번엔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다. 그중 젊은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도연의 책상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동료 윤재혁이었다. 정수는 그를 따라갔다. 재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재혁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저기, 저 도연이 어머니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여기선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정수는 간절하게 매달렸다. 제발요. 우리 아들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재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적한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이 데이터 조작을 거부했다고. 클리어 마이너스 7이 위험하다는 걸 알렸다고. 하지만 회사는 묵살했다고. 그리고 도연이 내부 고발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그 뒤로 팀장님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재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몰래 복사해둔 자료였다. 삭제된 실험 결과, 조작 지시 메일, 비자금 거래 내역.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진작 나섰어야 했다고. 정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가 문제였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번호 하나를 찾았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 최은지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보할 게 있습니다. 기자 최은지는 다음 날 정순의 식당으로 찾아왔다. 3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이었다. 정수는 준비해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은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는데. 은지는 설명했다.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있는 건 복사본이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약하다고.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은지도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원으로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이 뭔가를 숨겨뒀다고 한 말, 혹시 어디인지 아느냐고. 소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떠듬거리며 말했다. 도연이 마지막 통화에서 암호를 말했다고. 어머니 생신 선물, 그게 열쇠야. 정수는 눈을 크게 떴다. 생신 선물. 작년 생일에 도연이 준 벽시계가 떠올랐다. 그거였구나. 정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내렸다. 뒷면을 살펴보니 작은 틈이 있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열자 안쪽에 작은 메모리 칩이 숨겨져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꺼냈다. 도연아, 엄마가 찾았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은지에게 칩을 전달했다. 은지는 전문가에게 복구를 맡겼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다. 칩 안에는 원본 실험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클리어 -7이 수지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게다가 회사 임원들의 비자금 거래 내역까지 있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방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은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위기가 찾아왔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다. 사설 경호원 같은 차림이었다. 이정순 씨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수는 뒤로 물러섰다. 남자들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안 그러면 며느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못 줘요. 우리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건데.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정수는 소리를 질렀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다. 남자들은 혀를 차며 물러섰다. 하지만 위협은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정수는 급히 은지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은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정수는 그날 밤 경찰서에 신고했고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정수는 함정을 놓기로 했다. 가짜 USB를 만들어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진짜 칩은 은지에게 맡겼다. 예상대로 그날 밤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 정수는 숨어서 지켜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짜 USB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제 안심하겠지. 그동안 방송 준비 끝내야 해. 정수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을 벌었다고.
최대한 빨리 방송하라고. 은지는 답장을 보냈다. 일주일이면 준비 완료된다고. 정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도현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진실 밝혀낼게. 그날 밤 정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이었다. 정수는 사진 속 아들을 보며 다짐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방송 전날 강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납골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혼자 오라고 했다. 정수는 은지에게 연락했다. 은지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혔다.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수는 경찰에도 알렸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은지도 촬영팀과 함께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한적한 산속이었다. 도연의 납골함 앞에 강태식이 서 있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순이 다가가자 그는 냉소를 지었다. 어머님,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요. 강태식은 가방을 열어 보였다.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억 단위였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목숨이 얼마짜린데. 강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며느리와 손자까지 위험할 거라고. 정수는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들이 우리 도현이를 죽였죠? 불을 낸 거죠? 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도현이 너무 고집이 셌다고. 회사를 배신하려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 말 다 녹음됐어요. 그 순간 숲속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은지와 촬영팀도 함께였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강태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수는 주저앉았다. 모든 긴장이 풀렸다. 도현아, 엄마가 해냈어.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다. 대기업 환경 범죄 은폐 사건, 직원 살해 의혹, 클리어 -7 판매 즉각 중단. 강태식을 비롯한 임원 6명이 긴급 체포되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며칠 뒤 정수는 병원에서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다. 정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 앞에서 차분하게 증언했다. 아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회사가 어떻게 진실을 은폐했는지. 방청석에는 유가족들과 환경단체 사람들이 가득했다. 판결은 명확했다. 강태식은 살인교사와 증거인멸로 징역 25년. 다른 임원들도 중형을 받았다.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클리어 -7은 완전히 회수되었고 환경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수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식당은 접기로 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대신 소연과 함께 지역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도연이 지키려 했던 환경을 대신 지키기로 한 것이었다. 어느 주말 정수는 납골당을 찾았다. 아들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도연아, 내가 옳았어. 엄마도 이제 알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정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었다. 내가 좋아하던 김밥이야. 엄마가 이제 아침도 잘 챙겨 먹는다. 내가 지켜낸 세상에서 말이야. 정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짠 눈물이 섞였지만 괜찮았다.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용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정순도 따라 웃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의 뜻과 함께 살아갈 것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